그 미국에서 최근에 그 식단에 대해서 가이드를 세우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이제 위험성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 인공 첨가물들도 역시 독소를 유발하는 물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제 독소는 아까 제가 눈에 보이는 독소 중에서 내 몸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생겨나는 독소들이 있는데 바로 가공식품의 첨가물이 내 몸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되겠죠. 우리가 또 하나의 가공식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가공식품을 만들 때에는 최소 30 에서 50 가지의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않죠. 여러 개를 먹으면 여러 개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의 또 조합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칵테일 효과인데요. 여러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듯이 여러 첨가물의 상호 칵테일 작용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더 큰 독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곳의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죠. 어떤 부작용인지. 왜냐면 어떤 식품 첨가물들을 먹었는지 파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식품 첨가물의 독소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또 이제 환경 호르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이제 지방 조직을 나중에 뭐 어떤 생검이나 또는 뭐 후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람의 몸 상태를 이제 파악해 보면 지방 조직 안에 정말 오래된 그런 화학 물질들, 첨가물들이 다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가물의 요인,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인해서 오염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우리 몸은 계속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사실은 이게 요즘 뭐 경제도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또 점심 물가도 요즘에는 기본 10,000원이더라고요. 좀 비싼데 12,000원, 3,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식당 가서 먹느니 뭐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거나 혹은 뭐 음료수나 과자를 같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이 인공 첨가물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음식의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다 독소로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칼로리를 통해서 열량으로서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쌀진 몰라도 내 건강에 누적적으로 이 데미지가 가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궁극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게 값이 싸다고 해서 결코 싼 그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뭐 돈을 더 내더라도 내가 한 끼를 밥으로 제대로 먹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요즘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심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야 워낙에 건강이 이제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서 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요즘 젊은 암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젊은 암 환자, 또 소아암 환자 줄어들지 않아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환자들, 또 질병의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어떤 본질, 또 중요성, 의미들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가 한 끼 선택하는 음식의 질을 또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미는데 또는 뭐 자기 계발하는데 또 어떤 나를 또 표현하는데 취미 활동 이런 데에 사실 돈을 일차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에, 건강에 돈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가 건강한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또 이제 젊은 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한창 열정이 많은 때니까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원은 바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원동력도 사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식이 뭐 "음식이 곧 나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하나 선택하는 그 음식이 내 몸의 세포의 원료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라면 가끔이야 먹을 수 있겠지만, 네, 늘 쉽게 너무 함부로 선택하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적인 부분들, 또 나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 그리고 체력, 음식 선택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젊은 시절부터 꼭 지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40대 암 환자, 50대 암 환자분들을 또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암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뭐 한 70 대, 80대 노화로 인한 내 세포 성장에 분화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암도 물론
있는데 좀 40 대 50대 암은 20-30 대 건강이 좀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음식 플러스 어떤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젊은 암이나 너무 빠른 이른 나이에 오는 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건강에 대한 가치, 건강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중요성, 또 나의 음식 선택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좀 빨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겨울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귤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뜨는 광고 같은 걸 보고, 또 그걸 보고서 얘 좀 생각보다 싸네 해서 이제 네이버를 쳐보니까 더 싼 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kg에 뭐 10,000원 정도예요. 뭐 진짜 배송비를 포함해서, 그것도 심지어. 그래서 이제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뭐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또 영양적으로도 이제 과일이 아무래도 편의점의 음식보다는, 그래도 사 먹는 외식 문화보다는 낫다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귤을 어떻게 보면 식사 대신에 이제 뭐 한 끼 정도 이제 대체해서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귤을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순식간에 또 여러 개 먹게 돼요. 진짜 뭐 한 개수를 딱 정해 놓고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을 때만큼 뭐 수시로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진짜 주먹만한 귤을 뭐 5 개에서 10개 사이로 이제 먹거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이 너무 이제 단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식사를 대신해서 그 과일 한 가지로 밥을 먹는 거는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야 뭐 과일 식사를 너무너무 찬성하는 입장이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에너지원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서 뭐 단백질은 채소질을 구성하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포도당과 지방산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원을 삼습니다. 특히 포도당을 전체적인 에너지원의 60% 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섭취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보통 한국인은 쌀밥에서 섭취하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할 때 그냥 빵 하나 드시기도 하고, 또 뭐 그래도 밥을 좀 드시겠다면 김밥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곡식을 통해서 어찌 됐든 탄수화물 섭취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끼 과일식, 하루 한 끼 과일식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질병, 과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분들 외에는 과일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고 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당, 그리고 자당,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특히 파이토케미컬과 함께 식이섬유가 같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거, 빵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양질의 탄수화물이 공급되는 식사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거죠. 특히 뭐 9대 영양소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삼시세끼 과일만 먹겠다가 아니고 한 끼잖아요. 또 요즘은 뭐 간헐적 단식이나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런 이야기도 워낙에도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총 칼로리를 줄이는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삼시세끼를 모두 다 한식으로 다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또 우리의 소화기관에 문제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과일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개, 뭐 때로는 10개 이렇게 드셔도 밥 한 공기 분량의 포도당을 그 이상 섭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밥 한 공기 사실 뚝딱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왜 과일 먹냐.' 이걸 막 걱정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이 두 가지가 있죠. 해독도 잘 되고요. 또 양질의 영양을 같이 섭취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빵보다 추천을 하고요. 바쁠 땐 바나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 책에 소개도 했는데 차라리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양질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과일 식사를 하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과일의 당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뭐 암 전문의 선생님도 인터뷰를 하고 암 환자분도 인터뷰하고 이제 소장님도 뭐 인터뷰를 하지만, 저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암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내 몸에 뭔가 에너지가 돌고 영양이 들어가야지 이 정상세포들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연의 식품을 먹지 않고 그게 뭐 과일이든 채소 간에 이런 것들 먹지 않고 대체 무엇을 통해서 영양분을 우리 세포들에게 공급을 할 것이며 그 암을 없앨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울 것이냐 했을 때, 그게 과연
과일이나 채소 말고 딴 게 있을까? 뭐 어떤 분은 뭐 건강기능식품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과일 말고 뭐 곡식이라든지 채소 같은 달지 않는 걸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암 환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하나 사실 먹기가 쉽지 않고 정말 먹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드신 분인데, 그걸 또 선별해서 먹는 게 또 과연 쉬울까? 그런 관점에 보면은 일단은 저는 뭐 채소든 과일이든 간에 그런 자연의 식품은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암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굉장히 건강 상태가 다양하다라는 걸 느껴요. 또 암으로 인한 통증도 정말 아예 없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폐암이 뭐 전이가 되고 했는데도 숨 쉬는데 아무 문제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암으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한 분들도 계시고, 소화 상태도 다 다릅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분도 있고, 또 원래부터 약간 위장이 약해서 항암 부작용이 소화기로 깊게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한 단어로 어떤 음식을 드세요 표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맞춤으로 식단을 짜 드리다 보니까 그냥 소화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 그리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의 분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런 분들에게 드셔야 되는 음식은 일단 자연의 음식이 사실 답이죠. 항상 기본은 우리 사람의 몸이 자연이지 화학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하나하나 장기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그런 분석의 관점에서만 보면 반드시 오류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도당이 암을 키우는 특징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으면 암을 키운다. 근데 이것도 저는 잘못된 관점으로 봐요. 패스티 촬영을 통해서 그 포도당을 주입되면 암세포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제된 포도당입니다. 정제된 포도당을 먹었을 때와 전체적인 통음식, 자연 음식을 먹었을 때의 반응은 저는 당연히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 영양학의 어떤 맹점들, 너무 그 성분 하나로 우리 몸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맹점들, 그리고 몸을 기계적 관점으로 하나하나 분류해서 보는 관점들은 환자들의 몸 전체를 이해한 관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암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암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안 걸리는 분도 있고, 또 나은 분도 계시잖아요. 암이 사라지는 환경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포의 염두를 둔 식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암을 키우느냐 마느냐, 물론 가공식품은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분 하나하나로 분석했던 현대 영양학의 관점들, 가공된 음식은 뭐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또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뭐 몇 그램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가공식품의 분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음식은 영양학으로 100% 분석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어떤 음식의 성분이 주류로 들어있다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주로 탄수화물이다, 주로 단백질이다, 주로 지방이다. 하지만 모든 성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과일의 포도당을 가지고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당분이 위험하다, 완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주의를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른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죠. 또 제가 그동안 지도했던 식단을 지도했던 암 환자분들이 암이 다 커져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몸 전체 그분의 소화 상태에 맞게, 점막 상태에 맞게 몸 전체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을 7가지 식물군을 일단 말씀을 드려요. 과일, 채소, 통곡식, 콩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7가지 식물 음식들을 그분의 소화 상태에 맞게 잘 드셔야 되고, 어떤 분은 과일을 500g 권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과일을 100g 권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드시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드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당도 과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위적인 그런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인위적인 당분은 꼭 배제하고, 또 고당도 과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도 주의를 요하는 때도 있습니다. 채소도 어떤 분은 생채소, 어떤 분은 익힌 채소, 또 어떤 분은 채소 이렇게 잘 퓨레처럼 미음처럼 유동식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맞게 소화 상태에 맞게 이런 7가지 이 식품군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또 염증이 심하지 않다, CRP 수치가 낮다, ESR 수치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괜찮다, 심하게 뭔가 염증 반응이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흰살 생선, 해산물, 뭐 가끔 흰살 고기 같은 것들도 가끔은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건 당연히 가공식품이고요. 또뭐 단백질 막 근육 키우겠다고 하는 암환자도 가끔 계세요. "프로틴 먹어도 되냐?"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저는 이제 추천을 하지 않고 최대한의 1 순위는 식물, 2 순위는 뭐 달걀이나 흰살 생선 또 해산물 정도 이런 붉은 살이나 중금속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미국의 이번 영양 지침에서도 리얼 푸드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건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정제당,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리얼 푸드를 중심으로 많이 먹자를 권고한 것처럼 저도 역시 리얼 푸드, 최대한 식물성, 다음으로는 제 양질의 독성이 적은 단백질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암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뭐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암 환자들을 만나 보면은 진짜 그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다 달라서 이게 정말 뭐 무조건 뭐 "현미를 드세요." 뭐 "사과를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적용이 되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잘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또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음식, 염증을 일으키지 않은 음식, 그분의 몸 상태에 맞게 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뭐 "자연의 식품, 채소 과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결국 채소 과일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현실에서는 제가 뭐 암 환자분들 만나 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이 건강 기능 식품의 영양제가 암 환자들의 그 자연의 식품 섭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암 환자들의 그 염증 상태도 사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백혈구 수치도 다 다르시고 또 염증 상태에 현재 염증이 활발한 분도 있고 좀 약한 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공통의 목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과일, 채소,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더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영양소들 그리고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는 대부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미네랄 이런 것들은 저는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 유기농 음식만 골라 먹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렵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게 됩니다. 또 이 유기농이 100% 유기농이냐라는 데서 내가 농사짓지 않는 이상 또 의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일반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그렇게 백혈 수치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 암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입장이 필요한 거죠. 이 보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급할 때 포도당 주사 맞고 영양 주사 맞고 비타민 주사 맞고 하잖아요. 또 그 위험하다는 약까지 먹습니다. 부작용이 다 있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있는 약까지 드시는데 음식만 고집하는 분들 또 음식만으로 하고 뭐 이런 보조제가 위험하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음식 외에 이런 보충제 섭취를 위험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경증을 따졌을 때 약이 위험할까요? 이런 보충제들이 위험할까요? 네, 보충제는 뭐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약간의 뭐 소화에 약간의 뭐 좀 품질이 낮은 걸 먹었을 때는 또 뭐 간 수치에 변화를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크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저는 고품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품질 여하를 좀 떠나서 약물과 보충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항암제와 영양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위험하겠어요? 이게 더 무시무시하거든요. 항암제와 모든 약물이 훨씬 위험합니다. 근데 요거는 편하게 받아들이고 요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위험성은 사실 더 적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 물론 당연히 더 퀄리티 있고 흡수율이 높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에 진짜 신경을 바로 이제 쓰는 경우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이제 그때서야 '아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어야 암이 낫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암 환자분들일수록 이 먹는 거에 민감하시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사라질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력하시고 또 뭐가 좋다고 하면 그걸 막 비싸더라도 사서 먹고 뭐 또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것이 생명의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에 걸린 후에 비로소 정말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암세포가 딱 있다 보니까 종양이 딱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 음식들, 암이 막 커질 것 같은 음식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최대한 그런 음식들은 이제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암이 사라지는 음식들 이런 것들에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또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표준 치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단 소화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러면서 체중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잘 먹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뭐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권고도 병원에서도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암이라는 이제 큰 질환에 걸렸을 때 비로소 음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기도 하시고 배제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시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그 잘 먹으라는 말이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암 환자들한테 이제 주로 하는 표현이고 이제 얘기인 건데 그 잘 먹으라는 얘기가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 이 치료들을 받을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밥을 잘 먹어서 그런 에너지를 잘 쌓으라는 얘기인 건데 실제 또 암 환자분들이 뭐 말씀하셨다시피 잘 못 먹고 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피로하고 막 힘드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어쨌거나 에너지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제 잘 먹으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잘 먹으라는 거는 아무거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먹으라는 거의 핵심은 "건강한 체력을 계속 유지해라. 체력을 더 올려라. 면역력을 더 올려라." 이 뜻인 거죠. 항암 치료로 인해서 워낙에 세포 손상이나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드세요." 요겁니다. 네, 건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또 언제 먹어야 되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좀 안내가 되지는 않죠. 오히려 "잘 먹어라."의 말 속에 단백질, 보양식 요거를 좀 집중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막 고기나 보양이 된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맞게 잘 소화되는 음식으로 또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또 독소가 잘 생기지 않는 이런 식사법을 선택을 해야 체력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치료 효과도 좋은 그런 결과를 좀 만들 수가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암 환자가 잘 먹는다.'라는 거는 어떤 식단일까요? 네. 한 4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이 장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의 장기들은 조직과 또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늘 세포 배양을 했다 보니까 세포가 먹는 음식은 정말 50 종, 80종 이렇게 아주 고퀄리티의 영양이 잘 배합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잘 소화시켜서 영양이 잘 흡수되게 해서 세포의 먹이로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 그럼 완전 소화가 아닌 소화 불량은 뭐냐? 제가 "소화 불량은 독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 상태의 이 찌꺼기 영양 산물들이 대사 산물들이 우리 몸에서 쌓이면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소화 찌꺼기들이 발효나 부패나 산패 과정을 통해서 간에서 그리고 신장에서 해독해야 되는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소화 완전히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가스가 차기도 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또
변이 잘 나가지 않는 변비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잘 섭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잘 먹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이 소화라는 게 결과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물에서 내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가 돼야 된다. 그렇겠죠? 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음식 먹는 거, 어떤 음식 선택에만 중요하다고 보기도 해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근데 나의 소화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도 뭐 영양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일단 소화 효소가 잘 나오는지, 또 소화 장기, 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췌장도 있고 또 간도 소화장기라고 보셔야 돼요. 소화 효소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화 장기들이 내가 잘 움직이는지, 특히 점막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점막 재생에 힘쓰세요라는 얘기들을 암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위장 점막이 손상된 분들은 점막의 두께가 되게 얇아져 있어요. 얇아져 있으면 이제 위산 분비나 소화효소 분비, 또 점액 물질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흡수도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잘 드시고 있는데도 체중이 계속 빠지는 분도 계시고, 산 알칼리, 미네랄 이런 수치들이 계속 바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점막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분들은 점막 재생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의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같이 신경을 써야 잘 먹는다라는 개념이 잘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하면 일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거를 많이 고칼로리, 칼로리계는 많이 생각해요. 특히 단백질 진짜 많이 신경 쓰죠. 단백질 부족이다, 단백질 결핍이다 해서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부터 또 근감소증을 걱정하는 노년기 이르기까지 정말 이 단백질 신화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단백질은 정말 인체, 체조직을 다 구성하기 때문에 또 세포의 원료, 세포를 생성하는 분열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는 이제 거대 영양소라고 보고, 이것이 잘 우리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고 또 에너지원이 되기 위한,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은 미량 영양소예요. 특히 이제 조효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비타민들, 미네랄들, 그리고 파이토케미컬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량이기 때문에 또 간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또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데 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들, 효소들은,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것까지 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백미, 정제된 탄수화물인 백미보다는 이 백미가 잘 소화될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또 식이섬유까지 갖추는 현미, 이렇게 통 음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성분 하나가 아니라 비타민 C다, 비타민 B군이다. 요즘 암 환자들 사이에 비타민 B3도 되게 유행하고 있던데, 비타민 B3 하나 이런 게 아니고 비타민 전체가 같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 통음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사실 자연의 선물은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요런 것들이 각 음식마다 복합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현대 영양학이 탄수화물이다, 비타민이다, 뭐다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놨잖아요. 이런 분류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자연의 통음식 상태, 이런 것들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통으로 잘 먹어서 잘 소화시키는 것이 잘 먹는다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 식품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채소나 과일인 거고, 그런 식품이 아닌 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정제한 음식들. 또 요즘은 워낙에 또 영양학의 발달, 또 이 제약회사의 이 발달 때문에 그 성분 하나에 집착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폐암 환자들은 또 비타민 A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포함된 음식조차 이렇게 거리끼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성분 하나하나보다 일단 통으로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이렇게
또 통곡식, 이 전체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이제 관련된 게 과일의 당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뭐 당 성분이 이제 암세포의 먹이다 해 가지고 이제 과일조차도 안 먹는 이제 환자분이 계신 거잖아요. 이게 참 이 성분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참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체 과일을 안 먹고 뭘 먹겠다는 건지. 어쨌건 우리 몸이 뭐 먹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야지 뭐 회복이 되든지 낫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 때문에 과일을 안 먹자 하면은 그럼 그거 대신에 뭐 홍삼즙을 먹자는 건지, 뭐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좀 이게. 맞아요. 인제 성분으로 들어가면 많은 오류가 생기죠. 사실 인제 PET-CT를 찍을 때 암세포가 이제 포도당을 주입해서 그 암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정제된 포도당을 사용한 거죠. 과일하면 당, 당은 포도당 이렇게 인제 연관된 공식, 또는 뭐 과일 과당, 또 과당이 나쁘다, 액상 과당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게 이제 영양학의 큰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과일은 통음식이죠.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분, 뭐 식이섬유, 그리고 자연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스트에 찍었을 때 암세포가 막 포도당을 막 섭취하는 요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암 환자들이 아무리 안 먹어도 밥은 드시잖아요. 또 통곡식이라 하더라도 밥은 드십니다. 근데 이 통곡식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과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 훨씬 더 많아요. 또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식이섬유나 또 과당, 자당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단순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이 분석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고 있고, 통곡식 밥과 과일을 비교했을 때 밥에 있는 포도당이 과일에 있는 포도당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과일을 그렇게 기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인슐린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암 환자들 상담하시면은 과일을 먹으라고 했을 때 이거 반문하는 환자들 많을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데요." 뭐 "먹으면 안 좋다는데요." 이런 질문하시면 많지 않나요? 많이 있긴 하죠. 대부분 제가 인제 상담에 오실 때 제 책을 읽거나, 그리고 제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필수적으로 이제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방금처럼 포도당 단일 성분으로 암세포에 주입하는 것과 통음식으로 또 밥과의 이 포도당 함유량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밥이 5배, 10배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밥 안 드시냐?" "밥은 먹는다."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랬을 때 인제 그 당분의 양과 또 복합당, 또 전체적인 함유량들을 비교해 줬을 때는 대부분 다 납득을 하시죠. 그리고 뭐 암이 줄어들고 뭐 사라지는 그런 환자들 사례를 통해서도, 또 과일이 사람마다 뭐 어떤 과일이 있는지 과일의 종류와 양은 좀 다 다르게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과일이 빠지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잘 드시고 또 오히려 장기에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더 편안해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이라는 것의 시작은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계속적으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몸의 환경이 유지되면서 혹이 되고, 혹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된 음식은 일단은 거의 다 피하시고, 항염,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효소,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음식보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의 이 매개 회로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을 더 일으켜서 염증을 더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항염 성분이 많은 기름을 드시려면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씨유 같은 거, 들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시고, 또 과일과 채소의 파이토케미컬,
뭐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설포라판, 간의 해독력을 올려주는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좋진 않죠. 그래서 식사를 복잡하게 드시거나 소화가 안 된 음식을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염증을 늘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식사법에 있어서도 염증을 줄이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을 챙기는 식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거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 하면 정말 장 건강을 필수로 챙겨야 돼요. 장에는 38쪽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도 있고 유익균, 또 유해균, 나쁜 미생물도 있습니다. 또 중간균이라 그래서 좋은 균과 나쁜 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균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쁜 미생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좋은 미생물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미생물들을 늘려야만 장에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또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장에서 뭐 절대적으로는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변을 볼 수 있는 장 건강 상태를 같이 만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브리스톨 대변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거기서 4번 바나나 변, 이것을 보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만약에 항암제를 많이 쓰신다거나 또 항생제를 드셔서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뭐 보충 유산균 같은 것들도 같이 드실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든 장 건강을,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같이 추천드리는 게 효소가 풍부한 음식,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을 드시면 일단 소화에도 굉장히 좋고 또 이 장내 미생물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균주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발효된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장 건강에 대해서 워낙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먹는 게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를 생각할 때 이게 내 장 안의 세포들한테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좀 판단이 쉬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먹는다 했을 때 이 과자가 먹었을 때 내 장의 세포들의 유해균을 늘릴까 유익균을 늘릴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유해균을 늘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뭐 사과를 먹는다 했을 때 이게 유익균을 늘릴까 유해균을 늘릴까 고민하다 보면은 사과가 뭐 껍데기에 뭐 케르세틴도 있고 하니까 유익균 늘겠구나 하면은 이거 먹어도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조금 더 판단이 쉬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만 이어져도 아마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확률이 확실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또 보셔도 좋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가스가 자주 나온다거나 방귀가 좀 안 좋은 냄새가 나온다거나 다음날 변의 상태가 좀 냄새가 난다. 요런 것들은 '아 내가 어제 선택한 음식이 나쁜 음식이었구나.' 또는 나의 식사법이 내 장 건강을 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확률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두 번째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세 번째가 염증을 줄이는 음식, 네 번째가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암 환자들이 생각하는 사실 암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뭐 진짜 구하기 어려운 굉장히 좋은 식재료, 뭐 비싼 뭐 약성분을 띤 그 약재들 이런 걸 쉽게 떠올리잖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 이런 네 가지 기준에 맞는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게 암 환자에게 훨씬 이롭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암 환자분들 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냥 제철 나물과 그냥 통곡식 밥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면서 암이 사라지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번역했던 블루존이라는 책에서도 미국에서 뭐 6개월 선고받았던 암 환자가 본인의 고향 그리스 이카리아로 가서 30년, 40년을 더 살았더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뭔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힘든 항암 치료보다 '난 그냥 고향에서 좀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생을 살겠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몸과 마음을 돌이킨 분이 오히려 암이 사라지고 수명이 더 연장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 뭔가가 정체돼 있다라는 징후로 보시면 훨씬 더 접근이 더 쉽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막 내 몸에서 막 무찔러야 되는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아, 내가 몸에 염증이 생겨서 몸에 순환이 막혔다. 뭐 림프 순환이 정체됐다. 혈액이 뭔가 오염이 돼서 좋은 산소와 영양소가 내 몸에 잘 공급이 안 됐다. 뭔가 대사의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또 심리적인 것도 더 중요하죠. 뭔가 억울한 감정, 오래 깊이 쌓인 어떤 그런 갈등의 골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뭔가 내 마음의 순환을 또 막아서 정체돼서 뭔가 혹이 생겼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냥 정말 자연에 있는 그런 자연산 음식들, 뭐 과일들, 채소들, 뭐 통곡식, 견과류, 뭐 제철 나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 드시면서 흐름을 좋게 하는 것, 또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조금 더 빠른 암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음식들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4 가지 조건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항암 음식이다. 네. 그래서 반대로 좀 '아 이런 음식은 정말 피해야 된다.' 좀 반대로 좀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암 환자분들이나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모두 다 공통된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피하면 됩니다.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 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에요.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 곳곳에 소화 과정을 통해 또는 음식 그 자체를 통해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몸에 불필요한 독소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세포막을 산화시키기도 하고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DNA를 변성시키기도 하죠.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누구나 생기지만 지나치게 많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돌연변이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몸에 이제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산화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죠.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있는 음식은 일단 산화된 기름이 가장 큰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긴 음식이죠. 예, 길에서 파는 튀긴 음식, 또 음식점에서 파는 튀긴 음식. 일단 튀긴 음식을 약간 좀 많이 드셨다거나 자주 드시는 분들의 경우 피부에도 막 뭐가 잘 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튀긴 음식을 좀 일상에서 많이 드실 때는 대부분 뭔가 소화의 문제나 또 면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또 이런 치킨이나 튀긴 음식뿐만이 아니라 튀겨진 상태로 만들어진 음식들 있죠. 뭐 도너츠 같은 거, 또 과자도 사실 다 튀긴 음식이거든요. 여기에는 다 과산화 지질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체는 우리 몸은 이것을 당연히 해독하려고 합니다. 간에서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고 과산화 지질도 해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이 너무 많을 때 항상 몸에서 다 해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이 활성산소 찌꺼기들이, 곳곳에 이런 음식들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또 다른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몸 여기저기 이제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서나 어디를 통해서 계속 염증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산화된 음식이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쉽게 구하는 그런 정제 가공된 기름들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팔고 있는 어떤 대두유나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 이런 기름들 있잖아요. 이런 기름들의 특징은 일단 투명한 상태에서 빛에 의해서 산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메가6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기가 쉬워요. 어떤 고기를 먹어도 고기 지방도 대부분 오메가6가 많고, 또 요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들, 뭐 오메가3 지방으로 튀겼다라는 말은 별로 없잖아요. 판매되는 그런 시판되는 그런 기름들, 튀긴 음식들이 대부분 산화된 오메가6 지방산인 경우가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기름들도 몸에서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운 고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삼겹살, 숯불구이, 네, 얼마나 많이 또 즐겨 드세요? 근데 이런 구운 고기의 경우에는 구우는 과정에서 이제 1급 발암 물질이 많이 생기기가 쉽죠. 또 이제 숯불구이 같은 경우도 고기를 구우면서 그 고기 성분이 숯불에 떨어지면 그 고기가 또 타면서 연기와 함께 올라오면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 숯불구이, 이런 것들은 일단 좀 발암 성분이 직접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고,
활성산소도 훨씬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고열로 굽거나 또 볶거나 하는 이런 음식들에는 AGE라는 최종 방화산물, 쉽게 말하면 당독소라는 것들도 많이 생기기가 쉬워요. 어떤 그 측면에서는 당독소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빠르게 세포의 DNA를 촉진하고 또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요리하거나 당분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볶아질 때, 튀겨질 때 이 당독소가 또 많이 생기는 잘못된 조리법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육도 문제가 되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들은 1군 발암 물질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고기를 한번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발암 물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도 문제가 되는 음식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트랜스 지방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 보니까 식품업에서도 이렇게 다 표기를 하게 돼 있죠. 트랜스 지방 0mg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트랜스 지방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장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실 또 생성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이제 가공된 그런 음식들에 보면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나 파묘 같은 것을 넣어서 일단 보존, 유통이 되기 쉬운 형태로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포장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기름이 첨가된 음식들 이런 것들은 사실 트랜스 지방이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일단 불필요한 기름이죠. 트랜스라는 것이 한번 꼬았다예요. 그래서 지방의 구조가 한번 꼬이면서 몸에서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소화가 안 되는 독소로 인식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몸의 해독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네, 또 여섯 번째는 정제당입니다. 요즘 이제 정제당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탕 0g, 제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조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은 정제당분, 설탕, 그리고 액상과당 아직은 많이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음식에 이제 먹었을 때 달콤한 맛이 나지 않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제당분, 액상과당 들어있는 음식들을 아직은 또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정제당분과 함께 또 제로 음식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칼로리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는 없지만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을 계속합니다. 아스파탐이나 여러 이제 제로 슈거들 제품들 속에는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제 식욕중추, 포만중추들의 교란을 일으키게 되죠. 장기적으로는 뇌에 문제가 오게 되고 몸 전체적으로 대사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제로 슈거 제품들을 장기간 먹었을 때 자폐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여러 뇌 쪽 질환들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통계들을 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정제당과 함께 제로 음식들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정제당은 직접적으로 이제 인슐린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염증을 훨씬 더 유발하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활성산소가 많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일단은 그 산패된 기름이라는 게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면 식용유 일단 가장 많이 접하고 또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들을 접하는데 이게 산패됐다는 걸 알려면은 산패된 기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거나 산패되지 않은 기름과 산패된 기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경험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도 이제 그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제 그 튀김을 하는 그 가게였잖아요. 거기서 지나가면서 이거 산패된 거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말씀하실 때도 잘 몰랐지만 지금도 '산패된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처음 해독에 관심을 가졌을 때 제가 효소 식사를 하면서 그 열흘 정도 단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흘간 제가 엄청나게 해독이 많이 된 몸 상태에서 치킨 가게를 딱 지나가는데 전에는 고소했던 그 냄새가 약간 역겨운 냄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은 내 몸이 독소가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는 산패된 것을 빨리 느낍니다. 그런데
늘 어떤 가공식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에 지금 독소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 산패된 느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견과류도 마트에서 오래된 그 견과류의 경우에는 뭔가 쩐내라고 하죠. 이런 산패된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견과류들을 좀 많이 잘 발견을 하는 편입니다. 또 기름도 생들기름의 그 신선한 냄새와 오래된 들기름의 그 냄새가 확연히 달라요. 고소한 그 냄새가 많이 나는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내 몸에 좀 깨끗한 해독의 경험을 한 번쯤 해보는 거. 과일 식사나 샐러드 식사, 또 뭔가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독소가 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분들은 그걸 좀 빨리 느낍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과 산패된 기름을 한번 비교해서 냄새를 좀 맡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산패의 느낌을 어느 정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맛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뭐 치킨을 먹는다든지 그런 튀긴 거에 냄새 맡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맛있다고 느끼지 그렇게 이제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산패되기는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경험을 잘 못해서인진 몰라도 구분하기가 어렵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제 영상에도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마트에서 사는 식용유들도 뭐 깨끗하고 뭐 투명한 병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냥 뭐 마트에서 파는 거고 하니까 이게 뭐 이상 없겠지. 정부가 다 허가했으니까 그 기준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 자체도 이미 다 산패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뭐 이게 산패된 거라고 이게 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일을 선택할 때는 사실 가장 자연산의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1 순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견과류, 씨앗류 형태로 가장 선택하는 게 좋고, 생들기름도 요즘은 생들기름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짜낸 지 얼마 안 된 기름, 그리고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이제 회사의 특정 제품을 뭐 추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제품들을 따라서 사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를 신경 쓴다라면 일단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식의 차이예요. 마트에서 파는 것이 다 안전하다라고 보면 조금 이제 내 몸의 건강을 좀 덜 챙길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바라기, 뭐 대두유 이런 오메가 6가 많은 그런 이제 기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튀긴 음식을 드실 때는 100% 피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독소를 좀 섭취했구나 하시면서 꼭 이후에 해독 습관을 갖는 것, 이 인식만 가져도 큰 무리는 이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식용유 중에서 이제 좋다고 하는 기름 올리브 오일이 약간 대표적이잖아요. 뭐 요즘에 또 뭐 아보카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올리브 오일이 뭐 오메가 9도 많고 말씀하신 오메가 6의 함량이 이제 적다고 하니까 뭐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제 올리브 오일에 대한 또 오해가 또 있잖아요. 이게 발연점이 낮아서 이게 뭔가 열을 가하거나 튀김을 할 때는 오히려 안 좋다라는 인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또 말씀하신 대두유나 카놀라유를 이제 일부러 내가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 알지만 발연점이 낮으니까 뭐 부침개를 뭐 하거나 튀김을 할 때는 대두유나 카놀라유를 써야 돼. 이런 인식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세요? 맞는 건가요? 올리브 오일을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방법. 대부분 이렇게 드시잖아요. 또는 한 숟가락씩 이렇게 드시는 방법. 이렇게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고요. 볶음 요리를 한다거나 뭐 전을 부칠 때는 역시 발연점이 높은 안전한 기름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발연점이 높은 기름은 코코넛 오일, 뭐 현미유, 기버터 이 정도. 기버터는 우유에서 뽑아낸 지방이긴 하지만 목초를 먹은 소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에겐 염증 반응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굉장히 높고 버터 향이 나는 장점이 있어서 빵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버터를 가지고 전을 해서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한 250도 정도로 이 발연점이 높은 기름들이 또 따로 있어요. 코코넛 오일도 괜찮은 기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연점 차원에서 안전한 기름을 선택하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사실 볶음 요리를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도 기름을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이건 발효점이 높다, 발효점이 나쁘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채소 볶음을 한다고 할 때도 그냥 채소를 먼저 익히고 나서 불을 끄고 약간 뜨거운 상태이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기름을 두르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게 뭐 올리브 오일이든 들기름이든 크게 막 끓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한 게 느껴지는 게 그 유튜브를 이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처음 찍을 때만 해도 대형마트의 식용유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올리브유만 하더라도 브랜드가 엄청 많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올리브를 먹어야 되느냐 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또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그만큼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요즘 정말 음식을 깐깐하게 고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건강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도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 되냐, 제가 코코넛 오일 얘기하면 어떤 코코넛 오일 먹어야 되냐, 기부터를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 걸 먹어야 되냐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 물어보시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산패된 상태, 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그래도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너무 지나치리만큼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통의 상태, 자연의 상태, 오메가6가 많은 그런 기름들 요 정도만 좀 조심하셔도 암 환자분들이 이제 힘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제 고기를 많이 챙겨 드시려고 하잖아요. 뭐 또 "고기 없이는 못 산다."라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단백질 식품에 대한 얘기인 거고 또 단백질은 굉장히 좋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나쁘고 뭐 지방도 안 좋은데 단백질은 많이 먹어서 좋아.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고기 섭취 사실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 단백질 섭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일단 좀 식물성 단백질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독소가 적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물성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 게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두부나 콩, 그리고 해조류, 그리고 견과류를 먼저 좀 잘 챙겨 드시라고 합니다. 두부, 콩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 뭐 견과류는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깔끔한 산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견과류 좀 잘 드시라고 하고 해조류 그리고 이제 버섯류도 가끔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첫 번째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흰살 생선 그리고 계란, 동물성 단백질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흰살 생선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뭐 동태찌개, 동태, 뭐 대구, 가자미 이런 흰살 생선 종류와 그리고 뭐 전복, 문어,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정도. 이 정도를 드시면 어느 정도 좀 단백질을 먹는 느낌도 있고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흰살 고기까지도 가끔 뭐 백숙이라든지 흰살 고기 정도도 가끔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염증이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백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 고기는 일단 가장 추천을 좀 하진 않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는 일단 가장 좀 절제하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기보다는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근육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먹기도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근생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100% 식물성만 하시고 운동을 계속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좀 늘려가시면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물성은 근육이 안 된다. 이것은 편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노폐물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근생성이 잘 된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조리법이죠. 일단 굽는 것보다는 이제 당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굽는 것은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생선 요리를 할지라도 구운 생선보다는 이제 찜의 형태, 뭐 달걀도 계란찜이나 이제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방법이 더 안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백질만 드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균형 잡힌 음식의 섭취. 그래서 효소 생성이 잘 되는 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단 대사가 잘 되면서 간에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분들은요, 근 생성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일단 어떤 특정 하나하나의 영양소를 너무 따지기보다는 내 몸에 간 건강이 좋아지느냐, 장 건강이 좋아지느냐, 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근 생성이 잘 되는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두부, 콩으로 먹어라 이 말씀이신데 이제 암 환자들 보면은 이제 너무 살이 이제 빠지신 분들 있잖아. 진짜 삐쩍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다.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하는 얘기가 고기 좀 먹어야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고기를 안 먹어서 비롯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상담한 분들은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고도 체중이 4개월 만에 한 6kg 정도 늘어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암 환자분들에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치게 녹즙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철저함을 좀 더 넘어서서 채소의 함량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 근데 그러면서 몸이 계속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고 체지방이 표준 이하로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또 지나치게 뭐 하루에 녹즙을 막 2리터씩 드시고 거의 샐러드만 드시고 영양은 균형이 필요한데 거의 뭐 단백질도 안 드시고 뭐 지방도 거의 안 드시고 지나치게 채소 위주, 녹즙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의 경우 너무 체지방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체중이 표준 이하로 빠져서 또 막 오토파지 한다고 체지방이 너무 줄어든 상태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세포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지수, 또 위상각이라는 세포막 건강 상태가 대부분 낮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저는 뭐라도 드셔야 돼요. 물론 붉은 고기를 좀 제외하고 흰살 생선도 좀 드시라고 하고 계란도 좀 드시라고 하고 밥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런 분들에게는 과일만 드세요. 절대 이렇게 하진 않아요. 또 과일도 살이 빠지기 때문에 과일도 소량만 뭐 블루베리 정도 안토시아닌 풍부한 그런 소량만 좀 섭취하게 하고 이런 분들은 좀 일단은 체력을 올려야 돼요. 너무 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채소만 녹즙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저는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채소하고 이제 과일은 사실 뭐 파이토케미칼도 있고 그 안에 뭐 당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단백질도 뭐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녹즙을 2리터씩 먹고 이렇게 채소 과일만 먹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게 그냥 뭐 이게 채소를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소화 기관들이 지금 흡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 아닐까요? 거기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채소도 많이 드시고 다른 음식도 많이 드시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거의 뭐 80~90%를 채소를만 드시고 특히 뭐 무슨 그런 해독 센터 같은 데를 가셔서 한 달 내내 녹즙만 드시고 채소만 드시고 몸무게가 남자분인데 막 45kg, 여성분들이 막 39kg 이렇게까지 빠지신 분들, 체지방이 표준 이하인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권고 사항인 거죠. 우리 몸 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드셔야 되고 또 지방도 드셔야 돼요. 근데 단백질과 지방을 너무 터부시하고 채소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건강하게 이제 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또 그랬을 때
점막 상태도 많이 손상이 같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뭘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몸의 기능, 소화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도 그 안에서 이제 영양소의 조화가 필요하다. 예, 특정 채소만 먹게 되면은 그 채소의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지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뿌리 채소, 잎채소 막 나눠서 막 하듯이 그런 다양한 채소들을 골고루 먹는 것 어쨌거나 중요하다. 채소만 드실 게 아니고 일단은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이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 좋은 근데 지방이 아보카도고 그런 거 아닌가요? 견과류도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채소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종의 육식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인데. 식물식. 그러니까 그 식물식의 범주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군을 먹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맞죠? 네, 그렇죠.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내가 어떻게 좀 음식으로써 이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음식을 약으로 어떻게 좀 섭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음식이 좀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암 치료를 이제 하시면서 이 치료를 방해하는 음식을 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방해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몸에 활성산소나 어떤 염증 수치를 올리는 음식들, 그리고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들, 또 면역력에 좋다고 뭔가 어떤 특정 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이 치료의 어떤 순기능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몸은 전체적으로 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그리고 활성산소가 제거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 섭취, 이 영양이라는 것은 보양식 단백질이 아니고요.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가 섭취된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로는 최대한 식물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흰살 생선이나 이제 계란도 하루 일정량을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핵심 장기인 간과 장의 건강을 올려주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드신다라면 음식이 정말 우리 몸에서 장기들을 계속 튼튼하게 만들어주겠죠. 전체적으로 몸의 환경이 암세포가 사라지는 환경,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보다 몸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들, 암세포가 있을 필요가 없는 음식들, 이 환경을 다시 한번 재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음식들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이제 3 끼를 보통 먹잖아요. 그 3 끼니가 정말 그 암세포를 죽이거나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강력한 항암 치료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짜 암이 사라지는 그런 식사법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정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암도 결과적으로 낫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식에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로 책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뭐 식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음식을 이렇게 바꿨더니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몸이 좋아지더라, 소개해 줄 만한 좀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 효과가 정말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라는 건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해도 과일을 아예 드시지 않았던 이제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 또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근육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매일 헬스장에 빠지지 않고 가고 매일 닭가슴살을 거의 빠지지 않고 드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프로틴을 또 많이 드시다 보니까 통풍의 그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통풍의 증상이 나타나서 근육통이 있었던 거죠. 이분에게 하루 한 끼만 과일 식사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분이 3일 정도 지났는데 운동할 때 그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빠르구나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독자분이 이제 상담에 오셨었는데 무려 한 2년 전부터 제 책을 읽고 실천하신 거예요.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고 아침과의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실천을 하셨는데, 너무 과일을 좋아했지만 보통 과일에 대한 생각이
뭐 "당 몰아간다. 살찐다." 이런 것 때문에 못 드시다가 "과일이 좋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거의 삼시세끼 과일과 채소 그리고 뭐 구황작물 이런 식으로 인제 드셨는데 이분이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70 대였고 8개월 정도 실천하셨는데 뭐 '살 빼야지.' 놀아간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맛있어서 이 식사를 계속 했는데 10kg가 빠지고 고혈압 내려가고 당뇨 수치 정상되고 그다음에 지방간까지 해결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먹고도 좋은 몸이 되기 때문에 친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렸대요. 한 친구는 과일 사 먹기가 좀 어려운 친구여서 과일을 직접 보내준 분이 있었는데 당뇨 수치가 150 정도로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한 달 정도 과일을 드셨는데 90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주변에 과일을 계속 알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독자분들이 이제 이번 아침과의 습관 책에 그 후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이 사례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평소 알았던 비염도 사라졌다, 뭐 위축성 위염도 사라졌다, 뭐 다이어트 되는 것은 너무 자동이면서 몸에 이제 염증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암 환자분들도 뭐 상담하고 있지만 뭐 염증 수치 또 그리고 간 수치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다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세포 기능 검사를 하는데 세포의 건강도 이걸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세포의 건강도 유상각이라는 것과 또 세포 내 수분 대사, 세포 수분 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지수, 에너지 저장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하루 한 번쯤은 좀 필요하다. 삼시세끼가 아니더라도 하루 한 번 또 하루 하나이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이것만 좀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건강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을 이제 대중요법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살이 찌고 뚱뚱하니까 너는 먹는 걸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걸 줄여라 이런 식의 처방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실패한단 말이죠. 설령도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또 요요라는 현상이 오고. 그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이게 살이 빼는 거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했을 때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반복론적으로 계속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사례를 보면은 내가 먹는 걸 줄이지 않고 먹는 걸 똑같이 먹되 바꿨을 뿐인 건데 오히려 살이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굶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굶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살이 빠진 게 지속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살이 빠진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된 영양과 음식을 섭취해 줘야지만 우리 몸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살을 빼서 건강하자가 아니라 근데 이 말이 전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 그 모든 야생동물들을 보면 적정 체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만큼 뭐 과체중, 뭐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이런 룰이 없죠. 야생동물은 자기가 배고프면 먹고 또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또 본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죠. 근데 유독 잡식동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그렇게 먹을 것도 다양하고 또 이렇게 식품 산업도 발달하고 또 이걸로 인한 폐도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죠. 많이 먹었는데 또 먹는 걸 또 억제하고 줄여서 또 살을 빼야 되는 그러면서 또 건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접근 또 얼마나 또 비만 치료제 시장도 얼마나 또 큽니까?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면서 적정한 자기 체중을 유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과일 식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